스마트폰은 정체, 파운드리는 후퇴, 메모리는 거대한 위기. 이런 상황에 삼성이 놓여 있으니까 이 삼성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는 근거 지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KBS에서 경제부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시사기획창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일하고 있는 서영민 기자입니다. 올해 기자생활 19년 차 됐고요. 경제기사 많이 써서 이번에 책을 2번째 내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대한민국이 지난 3, 4년 동안 수출에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성장률이 지금 1% 중반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올해는 GDP 성장률이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은 수출이 이끌어가는 경제였고 수출이 늘어난 만큼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난 3, 4년 동안은 수출이 순 성장에 기여한 바가 이 총재의 말로는 0%에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더 이상 우리나라 산업의 엔진, 우리나라 경제 엔진이 아니게 된 겁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삼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수준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나아지지 않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삼성이 계속해서 성장해 줘 왔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무너진 겁니다. 왜? 삼성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성장을 안 했습니다. 이를테면 2013년이 삼성이 스마트폰이 가장 좋았던 해인데 그 해 매출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이 달러 기준으로 2,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지난해 2024년 11년이 지났죠. 지난해 2,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전과 지난해 매출이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책에서는 두 가지 사과, 삼성이 했던 삼성의 DX 부문장에 했던 두 가지 사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선 지난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HBM 못 만들어서 난리가 난 거. 근데 알고 보니까 HBM만 못 만든 게 아니고 D램 자체를 좀 더 좋은 D램, 선단 공정의 D램을 못 만드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이 삼성의 본진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요. 이것이 있어서 지금의 삼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이 2030년까지 내가 가장 잘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해서 이걸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파운드리입니다. TSMC와 한 20대 40몇 %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말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렸고요. 쫓아가기는커녕 한참 더 뒤처졌습니다. 이를테면 TSMC가 지난해 분기 점유율을 보면 세계 한 60%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삼성은 9%일 때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도 지키지 못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거든요. 새로운 공정, 3나노 GAA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그것도 신공정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아주 대서특필을 많이 했는데 그 공정에서 고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방을 만들어 놨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거대한 실패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손해가 꽤 났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부분. 스마트폰이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립니다. S25는 역대급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갤럭시가 나올 때마다 역대급이고 가장 판매 실적이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휴대전화 부문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2013년이 삼성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스마트폰이 좋았고 가장 애플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2013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은요, 계속 우상향해야 되거든요. 우상향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업계 섭리인데 삼성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부분만 보면 매우 특이한 것이 스마트폰 부분 하나와 애플의 전체 매출이 비슷하게 갑니다. 애플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20-30%, 30-40% 정도 많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2013년까지는. 그때까지는 같이 가다가 2013년을 변곡점으로 삼성은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 뒤로 한 번 꼬꾸라진데 쭉 이 정도 매출. 변치 않고 그 정도 매출을 얻는 정도. 근데 애플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조금 주춤하는 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플과 과거에는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 됐고 시가총액은 17배, 올 초 기준으로 17배 차이가 났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부분이 삼성의 본진인 메모리에서 지금 거대한 위기를 겪고 있고 스마트폰 부분,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던 부분에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이것을 퀄컴이 만드는데 2, 3년 전까지는 삼성이 파운드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를 TSMC에 뺏깁니다. 왜? 삼성이 잘 못 만들어줬거든요. 3년 전에 2022년에 GOS 파동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게임하는 동안에 AP의 성능을, 컴퓨터의 CPU와 같은 스마트폰의 AP 성능을 강제로 좀 낮추는 앱이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강제로 낮추면 이게 신제품이냐? 신제품이 아니고 옛날 제품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거짓말 혹은 사기 아니야? 강제로 낮춘다면? 그렇게 되면서 삼성이 매우 신뢰를 잃었는데 근데 강제로 낮출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발열 때문입니다. 발열 때문이라는 말은 파운드리가 잘못됐다는 말 혹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인데 그 뒤에 퀄컴의 잘못이냐 삼성의 잘못이냐를 서로 따져봤겠죠. 근데 따지는 와중에 저희는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 둘이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런데 그 뒤에 그 다음에 TSMC로 옮겨간 퀄컴의 칩이 훨씬 발열이 적고 수율도 높아지고 기능도 뛰어나져서 퀄컴이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보면 삼성의 파운드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수율과 설계를 제대로 양산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모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이 앞으로 먹거리는 이겁니다 라고 하고 달려가려고 했던 그 파운드리가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 지금 거기에 본진인 메모리는 힘든 상태, 스마트폰은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 이 세 부분이 삼성에서 지금 가장 큰 세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가전 같은 것이 있지만 가전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인수 회사도 디스플레이도 역시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회사고 본래적인 것은 메모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사이에 파운드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주고 그러는 와중에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줘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정체, 파운드리는 오히려 후퇴, 메모리는 거대한 위기. 이런 상황에 삼성이 놓여 있으니까 이 삼성이 위기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혹은 그런 어떤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는 근거 지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엔지니어를 소홀히 했다, 재무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IT 기업이 돈 계산에 너무 혈안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혹은 HBM을 처음엔 투자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이거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 혹은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과 관계를 잘 가져가면서 여기서 혁신의 동력을 계속 끌어왔는데 삼성은 혼자 했다. 수많은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 모든 얘기들이 맞지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결국 한국 경제, 삼성이 한국 경제라는 것인데 심플하게 말하면 너무 커서입니다. 너무 큰 회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거대한, 세계적으로도 따지면 삼성보다 매출이 많은 회사 거의 없습니다. 애플 정도 있을까요? 엔비디아도 많지 않고요. 그 어떤 우리가 들어본 대기업들도 삼성만큼 매출이 많지 않습니다. 삼성은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은 거기도 하지만 정말 큰 기업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됐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HBM을 아니면 D램을 예로 들어본다면 혁신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삼성이 못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큰 기업의 섭리입니다. 그 혁신이라는 것이 제가 최근에 삼성이 불닭볶음면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썼어요. 삼성이랑 라면 회사를 빗대서 쓴 기사인데 삼양식품이 만든 불닭볶음면 너무 맵죠. 저는 처음에 이거 먹고 이거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건가? 틈새 시장 이상의 의미는 없겠다. 정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게 불티가 나면서 한 4, 50년 1등을 하던 농심을 제치고 삼양이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장 큰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라면 업계에서. 그 이유는 불닭볶음면이라는 이상한, 이걸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근데 이것이 파괴적 혁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은 처음에 이상해 보입니다. 라면으로 예를 들면 너무 매워 보여요. HBM으로 예를 들면 HBM은 똑같은 칩을 한 7개, 8개 그런 다음에 12개 혹은 16개 이렇게 쌓는 칩입니다. D램을 그렇게 쌓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쌓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못 씁니다. 아무리 이게 좋다 손 쳐도 스마트폰 부피가 중요한데 0.1mm를 얇게 만들려고 하는 스마트폰에는 못 쓰죠.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이 왜 못 만들었나 했을 때 이거 붙이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아니면 불량이 너무 많이 나서, 만드는 방식이 한미 반도체가 아니어서, 아니면 일본 나믹스 소재를 못 가져와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 말은 이거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D램은 하나에 몇 달러밖에 안 하는 아주 작은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딜러에게 파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서버 칩을 필요로 하는 인텔 같은 회사에게 거대하게 넘기는 사업인데, 근데 HBM 같은 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성능은 좋다 손 쳐도 너무 비싸요. 서버 칩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가성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사실 삼성이 D램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던 거래 상대방이 그런 서버 업체거나 아니면 모바일, 스마트폰 업체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모두 원하지 않아요. 이 HBM을. 이런 경우에 가만히 계산해 보면 이 두 회사를 위해서 D램을 만드는 것도 너무 바쁜데, 이 HBM을 만들려면 라인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이걸 라인 하나를 세우고 이걸 만드는 게 맞아? 우리 지금 300조 회사, 이 두 회사가 뭐 수십 조씩 이렇게 두 부문에서 수십 조씩 매출이 발생하는데 HBM은 지금 보니까 이게 1조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 큰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200조 매출이 나오는데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짜리 비즈니스, 전체 매출의 0.1, 0.2, 0.3밖에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내 주요 고객들이 원하지도 않는 걸 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삼성의 위치는 한국의 위치입니다. 한국은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렇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중국이 하는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들, 아니면 아주 싼 부가가치는 낮지만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들, 한국이 할 수 없어요. 그거 해서 얼마 남는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만 이 상황에서 혁신해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게 처음엔 그렇게 이상하거든요. 불닭볶음면처럼 맵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혁신이야? 라면은 한국 사람들만 먹는 건데 한국 사람들조차 맵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했는데, 이게 해외 나가니까 팔리는 거예요. 2012년, 1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아시아에서 처음 인기를 얻다가 BTS가 먹으니까 또 전 세계적인 난리가 났다가 유튜브에서 먹방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서양 사람들이 너무 매워요 하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밈이 되면서 뭐 그거 다 따라하면서 먹으면서 한국 한류 문화, K컬처가 점점점 더 확산되면서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히트 상품이 돼서, 사실 라면이란 건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먹는 식품인 줄 알았는데 80억 명 중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전 세계가 먹는 음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양이 제친 겁니다. 파괴적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처음에는 작던 이 시장이 나중에는 훨씬 커지는 겁니다. HBM도 처음에는 작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필요해지면서 초거대 모델 AI를 구축하는데 GPU가 필수적인데, 이 GPU는 기존의 메모리 갖고는 안 되더라. HBM이 없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HBM이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됐고,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서 HBM이 차지하는 원가 비율, 판매가가 아니고 원가 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가의 50%를 하이닉스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거 HBM을 사려고. 그 정도로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됐고, 삼성이 아닌 SK 하이닉스만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SK도 대기업 아닌가요? 대기업인데 SK는 당시에 매출이 20조 안팎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10분의 1인 회사예요. 20조 안팎인 회사에게 1조짜리 혹은 3천억짜리, 4천억짜리 시장은 1조라고 하면 5% 정도, 전체 매출의 5%, 이 정도면 할 만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처지를 삼성이 좀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아니고. 하이닉스 물론 우리 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점점점 더 덩치가 커졌고 어지간한 걸 새로운 사업을 해서는 돈도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 한 것이 부메랑이 돼서 본원적인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성이 HBM이라는 특수한 D램만 못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D램 자체, 그러니까 쌓는 거 말고 새로운 공정에, 선단 공정에 D램까지 못 만들게 됐는가?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이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D램을 못 만드는 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삼성의 내부에, 외부가 아니고요,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만들어요. 이를테면 원C 공정이 지금 최신 D램입니다. 원이라는 건 10나노대라는 얘기고 C라는 건
C번째, 10나노대의 C번째에 있는 D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ABC 3세대 아닌가요? 3세대가 아니고 6세대입니다. 왜냐하면 10나노대가 XYZ에서 시작해서 XYZ가 끝난 뒤에 ABC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6번째인 거죠. 이걸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즉 수율도 확보했고 제품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발열도 확보했다라는 의미에서 하이닉스는 올라가 있어요. 특히 세계에서 최초 개발했습니다를 하이닉스가 선언했어요. 근데 삼성은요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가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한 웨이퍼, 300mm 웨이퍼에서 도대체 몇 개의 양품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발열은 어느 정도인지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갔을 때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 하면 저희가 256메가 D램, 1기가 D램 모든 D램에서 너무 익숙하고 지겨울 정도로 맨날 세계 최초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세계 최초를 하고 있던 그 D램에서 세계 최초가 아닌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 말의 일이냐? 아닙니다. 2019년이 삼성이 1등을 한 마지막 해입니다. D램에서 1등 세계 최초 개발을 했습니다라고 선언한 게 마지막 해고요. 그 뒤로 지금 6년째 최초 자리는 마이크론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원적인 위기가 여기 본진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리더십의 위기고 리더가 잘못한 겁니다.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리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 DS 부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뒤에 전영현 부회장으로 바뀐 뒤에 10월 달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 내용이 보면 처절합니다. 저는 책에서 두 가지 사과를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는데 두 번째 사과입니다. 이 전영현 부회장이 한 사과는 기술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삼성이 그런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그런 사과를 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D램에서 그렇고요. 사실은 파운드리에서도 보면 왜 실패했는지가 보입니다. 파운드리 왜 실패했을까? 사실은 파운드리라는 것을 보려면 애플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이 사실 처음에 아이폰 만들 때 삼성한테서 파운드리 했습니다. 파운드리 하기 전엔 삼성이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완제품을 애플에 갖다 줬다가 나중에 애플이 설계할 수 있게 되자 그때는 파운드리를 우리가 삼성이 했다가 어느 순간 TSMC로 옮겨갑니다. TSMC로 옮겨간 이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애플과 스마트폰에서 경쟁하는데 애플이 삼성에게 AP 파운드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밀이 누출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TSMC로 온 것이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삼성이 할 수 없는 비즈니스였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하고 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 고객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고객한테 납품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좀 애매모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노출하는 건지는 잘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삼성이 만약에 그 뭔가를 못한다면 삼성은 지금까지 이렇게 큰 회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TV를 만들면서 TV 디스플레이를 온 경쟁 업체들이 다 납품했고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 부품들을 다 납품했고 D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이 플래시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기기를 만들면서 플래시 메모리가 핵심 부품이었던 아이팟 시대의 애플에게도 계속 납품해왔고 그러니까 삼성이 고객과 경쟁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삼성의 성장 과정을 보면 맞지 않는 말이고 삼성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이고 한국에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삼성이 못한 이유는 기술적으로 뒤처져서입니다. 파운드리에서 TSMC가 애플에게 훨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줬고 이게 2011년부터 공을 들여서 2014년에 드디어 삼성한테서 뺏어옵니다. TSMC가. 그런 다음에 2015년에는 삼성이 2014년은 TSMC 혼자서 애플의 AP를 만들었고요. 2015년 이듬해에는 삼성과 TSMC가 동시에 듀얼로 경쟁을 합니다. 어디가 더 잘하는지 표시가 나야겠죠. 근데 사실은 선단 공정이 어디였나? 삼성이 선단 공정 14나노, TSMC가 16나노였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더 앞선 공정으로 더 좋은 걸 만들어주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해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한국 기사 말고 외국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TSMC의 칩이 훨씬 더 안정돼 있고 배터리가 오래가고 발열이 적더라.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진 겁니다. 기술로. 근데 사실은 지금은 TSMC가 워낙 대단한 회사니까 질 수밖에 없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TSMC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 아니었습니다. 하청업체였습니다. 일례로 TSMC가 2003년에 보도자료를 낸 거 보면 우리가 드디어 0.13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파운드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우리가 드디어 인텔,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2003년까지는 TSMC가
삼성보다 못한 회사였던 겁니다. 2003년에도 그렇게 말했다는 건 사실은 삼성이 더 잘해요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삼성을 찾았던 거고, 근데 TSMC는 쭉 발전하는 동안 삼성은 그 자리에 있었고 파운드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사실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이 파운드리와 팹리스의 분업 구조, 혼자서는 혁신을 못하는 구조, 무어의 법칙이 너무나도 구현하기 어려워져서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 잘하는 사람이 따로 하고 설계는 설계 잘하는 사람이 따로 해서 이 둘이 붙어야만 진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무어의 법칙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삼성은 그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겁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이 파운드리 해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했느냐? 파운드리가 비싸졌거든요. 옛날에 TSMC가 처음 파운드리 할 때, 그때는 웨이퍼 한 장 단위로 생각해보죠. 웨이퍼 한 장을 만들면 얼마를 남길 수 있나, 얼마 매출을 팔 수 있나. 제일 비싼 건 처음에는 CPU입니다. 인텔이 만드는 거 4,5천 달러 한 장에, 300mm 한 장에 4,5천 달러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는 3,4천 달러를 받아요. 삼성도 이게 하고 싶어요. 로직 칩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인텔이 너무 잘하니까 그냥 메모리만 하는 겁니다. 근데 TSMC는 사실은 모리스 창이 TSMC도 했지만 뱅가드라는 디램 회사도 했었습니다. 90년대 실패했어요. 삼성에게 속된 말로 발렸습니다. 그래서 디램에서 승부가 안 나니까 그래서 하청을 한 겁니다. 파운드리라는 하청을. 이거 처음에는 웨이퍼 한 장에 2,000달러 줬어요. 2,000달러 받기 어려운데 메모리는 3, 4천, CPU는 4, 5천. 이 계급이 보이시죠? 제조의 계급이. 근데 이것만 하던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걸 잘하니까, 특히 인텔이 못하니까, 인텔이 만드는 이 칩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점점 빅테크들은 더 빠른 칩이 필요한데 인텔이 더 이상 빠르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 거를 안 쓰고 자기들이 직접 설계해서 TSMC에 맡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빠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기능만 있는 것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점점 비싸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메모리보다 파운드리가 더 비싸지는 시점이 왔고, 실제로 비싸고, 지금 2나노, 이제 올 연말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이 2나노는요 웨이퍼 300mm 한 장에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애플도 입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너 너무 비싸. 근데 TSMC밖에 못하니까 이제 2만 달러 받고, 이를테면 아까 3, 4천 달러 하던 메모리 이렇게 되니까 삼성이 이게 하고 싶죠. 그래서 삼성이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거 비싼 거다 쫓아갔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여기 실패의 과정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저 책에서는 다양한 이유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혁신이 21세기 지금 현 시점에 들어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파운드리 기업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기업에 설계한 칩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아니고요. TSMC가 만들어 놓은 산업은 망해갈 때 도와준, 그러니까 설계만 할 줄 알고 이 설계도 잘못돼서 실패하던 엔비디아가 96년에 실패해서 거의 망할 뻔합니다. 망할 뻔하던 이 회사를 도와줘서 일으켜 세우면서 TSMC가 계속해서 제조를 맡아주면서 엔비디아가 그 이듬해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급성장하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젠슨 황의 말에 따르면 10년 동안 70% 성장했대요. 매년 70% 성장했다는 겁니다. 젠슨 황의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게 TSMC가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TSMC가 처음 파운드리에서 부자가 되고 엔비디아의 인정을 받고 엔비디아와 함께 부자가 되는 과정은 처음부터 아주 잘하는 업체를 꼬셔가지고 자기한테 데리고 와서 성공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만들었고, 혁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자가 됐는데, 삼성은 먼저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큰 고객을 끌어오려는 파운드리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IP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고객과 협력하겠다는 마인드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석학분이 해주신 말씀인데, 사실 퀄컴하고 삼성 사이 2022년에 GOS 파동 때 굉장히 싸웠을 때, 그 싸웠을 때 결론은 누가 잘못했냐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거. 삼성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설계 잘못인 것 같아, 아마도. 그리고 퀄컴은 이건 제조가 잘못된 거야, 우린 설계는 문제가 없어 라고 이렇게 싸웠겠죠.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아니면 좀 전에 애플과 TSMC가 거래할 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반도체 비즈니스를 하던 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TSMC가 애플의 AP를 어느 날 그 설계대로 가져와서 제조를 해봤는데 안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칩이 아예 안 나와요. 칩이 아예 안 나와서 애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러면 삼성과 퀄컴의 사례를 보면 싸워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TSMC는 애플에 전화해서 본사에 우리가 엔지니어 50명 보내줄게.
우리가 이거 너네 안 만들어졌는데 이거 왠지 알 것 같거든? 우리 같이 의논해서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제안해 할게. 이렇게 해서 본사에 엔지니어를 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에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출시를 합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고객과 함께, 그리고 아주 큰 고객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고객이라도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꿈을 이루어주는 공장이 되었고, 그래서 TSMC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파운드리를 진입을 하려고 했던 거고, 더 크게 키우려고 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돈을 썼는데 결국 안 된 거죠. 3나노 GA 공정은 있었지만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칩을 수율 높게, 불량 없이 뜨거워지지 않는 칩을 만드는 그 본질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실패한 겁니다. 가장 큰 두 실패가 이거라면,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고쳐질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당장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2나노를 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객이 오기도 어려울 것이고, 왜냐하면 이 2나노, 3나노 공정이라는 것이 TSMC에서 옮겨오기 극도로 어려운 이유는 2나노, 3나노 공정의 제품은 맡기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자기 회사의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경쟁사한테 뒤처져요. 망해요.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냥 제품 하나가 안 나오냐가 아니고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너무나도 안전해야 하고 수주받은 기업이 반드시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삼성은 3년 전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면서 퀄컴이라는 큰 고객을 선단 공정에서는 떠나보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해 3나노 GA 공정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그때 누가 왔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2나노 공정 수율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발열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하는데 고객들에게 그게 만든 경험 없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올해 S25 갤럭시 좋다고 하고 역대급 판매도 자랑하고 성능도 좋다고 하는데, 성능이 좋은 이유는 AP가 좋기 때문입니다. AP가 퀄컴이 설계한 AP예요. 이걸 파운드리 누가 하느냐? 삼성은 뺏겼다고 말씀드렸죠. TSMC가 합니다. TSMC가 하는데 이 칩이 거의 역대급으로 나와서 거의 애플 칩과 겨뤄 볼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삼성의 갤럭시 S25가 아주 좋은 칩이라는 건 삼성의 파운드리가 너무나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의미입니다. TSMC가 이렇게까지 좋은 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는 지금 당장 선단 공정에서 따라잡아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취재한, 그리고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큰 기업이 포천 100대 기업에 들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큰 100대 기업인데, 이 100대 기업에 들었던 기업 500개를 역사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엄청 큰 다음에 성장이 정체해 가고 나면, 삼성처럼 정체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다시 혁신으로 가는 확률, 아니면 이렇게 꼬꾸라지는 확률이 87%입니다. 다시 성장할 수 있을 확률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게 앞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당장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스마트폰, 안타깝지만 지금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애플이 그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두는 건 서비스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OS 부분이 있고 생태계에서 얻어내는 수익을 다 애플이 자기가 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성의 스마트폰에서 생태계가 있다면 아주 협소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앱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삼성이 가지고 오나요? 아닙니다. 어디가 가져가나요? 그 구글이 가져갑니다.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삼성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알맹이를 못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알맹이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애플과 같은 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삼성의 선택입니다. 리더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역시 지금의 상태를 크게 벗어날 확률은 높지 않고 오히려 여기는 위험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언제까지 갈까요? AI 시대가 됐습니다. AI 시대의 또 다른 기계, 또 다른 디바이스가 혁신의 맨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고, 스마트폰 시대가 꽤 오래됐고 시장도 정체되어 있고 성숙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어요.